송 작가님이 또 제 앞에 와 계십니다. 참. 저 송 작가 맞아요. 네. 잠깐만 누구세요? 목소리는 똑같은데. 좀 수준 있게 놉시다 총목. 참. 아이고 총목이래. 푸른 나무. 한자로 쓰면 그렇다는 거지. 앞으로 아유, 자로 불러드리겠어 총목. 참 어처구니가 없어서. 자, 여러분 출발할게요. 갑니다. 잘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송 작가 TV 구독도 바라고요. 일단 다 감사해요. 반사. 송 작가의 중국 이야기 159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10조 재벌 송 작가님 나와 계십니다. 아직은 이제 많이 이루진 못했습니다. 조만간 10조 재벌의 반열에 오르게 될 예정인 손 작가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뜻한 대로 이루어져요. 그럼요. 10조 재벌. 10조가 생기면은 저한테 뭐 얼마 좀 주기로 하지 않으셨나요? 이제 요트 하나 해드리기로 했죠. 미안하지만 나 요트 타러 갈 시간이 없다. 한강에다가 놔둘 테니까 아무 때나 와서 편하게 타세요. 근데 말만 들어도 기분이 좋고 행복해진다. 이거는 해피 바이러스가 막 점점 퍼져요. 그럼요. 내가 이 집 옥상에다 얹어 놓으면 문제가 있지만 그렇죠. 한강에 띄워놓을 건데. 가서 그냥 가볍게 가서 한번 타고 오고. 그렇죠. 감사드립니다. 말만 들어도 행복해지는 우리 해피 바이러스. 대한민국에 나온 3대 천재. 그중에 2명은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 1명을 알고 있다. 아직 안 태어났을지도 몰라 그 둘은. 그러니까요. 자,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파켓몰 이야기를 좀 할 텐데 이 물건은 왜 배달 안 해준 거야 근데? 근데 너무 늦게 소개를 한 거 아니에요? 히터를? 아니죠. 왜 그러냐면 지금 한창이죠. 왜냐면 이게 한 몇 개월 쓰고 마는 게 아니고 내년에 쓸 수도 있는데 잘 보세요. 내가 그러니까 이 파켓몰을 이제 아이쇼핑 하는 거야. 무슨 물건이 딱 와 있는지 딱 보는데 디자인이 일단 너무 예쁜 거야. 저거. 굉장히 고딕적인 디자인을 좋아하네. 그러니까 히타라고 하는 게 보통은 이 아주 전통적 방식의 히타들이 되게 많잖아요. 전기 그렇죠. 히타. 근데 저건 디자인이 되게 예쁜데다가 바퀴까지 달렸어. 레이코 컨벡션 히터 SHCS1050. 근데 이제 파켓몰에 계시는 분들은 사실은 건강기능식품 이런 거 팔려고 해. 명절이고 선물 세트라고. 쉽게 집어드니까. 근데 그건 가서 사시고요. 아무거나 골라서 드시면 돼. 근데 그걸 내가 특정 하나를 골라가지고 팔기에는 그게 사람들이 오지를 않는다고. 너무 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레이코의 컨벡션 히터 SHCS1050 저거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제가 지난주인가요? 그 어떤 사장님 사연이 하나 있었어. 그 한나인이라는 프로그램에. 근데 그 사장님은 되게 골 때리는 게 직원들 사무실은 겁나 춥대요. 그리고 자기 사장실만 따뜻하대. 굉장히 사장다운 부심. 그러니까 진짜 사장다운 놈이에요, 그러면. 그놈이. 근데 그 상황인데 딱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개인용 난로를 쓰잖아요. 근데 사실 계속 근무하고 움직이는 직업이 아닌 이상 사무실이 추우면 미친다고. 그렇죠. 나 같은 경우도 지금 항상 겨울이면 히터를 넣고 쓰거든요. 근데 저 디자인은 진짜 예쁘더라고. 사실 열 효율은 거의 거기서 거기야. 이거를 팬히터 구형처럼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굉장히 얇아요. 옛날 그 플라즈마 TV 뭐 PDF 뭐 그거보다 조금 더 두꺼운 정도의 얇기를 갖고 있고 이게 자연 대류가 되면서 안전하기 때문에요. 사실 이거 책상 밑에 몰래 넣어놓고 쓰시면 겁나 좋아요. 사이즈가.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이야기 하셨는데 무슨 그 팬이 있어가지고 바람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되게 건조해지거든. 근데 열만 발사를 해주는 거야. 열만. 그 소리가 일단 안 나지. 그 일본에서도 겨울 날 때 코타즈라고 그 난로 발 밑에 있는 것만 갖고 한겨울 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근무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야. 사실 앉아갖고 오래 근무하면 아무리 위에 히터가 떨어져도 추워요. 발밑이. 근데 요거 안에 책상 안에다가 딱 배치해 놓고 쓰면 일단 과열될 염려가 없어. 얘는 지가 알아서 그 센서가 다 관리를 해주니까. 그러니까 발이 따뜻해진단 말이야. 가정용도 그럼 잠이 오지. 좋고. 그럼 잠이 온다고. 따뜻하면. 그런가? 그런 부작용까지 생각 안 해봤는데. 점심 먹고 와서 한 2시쯤 되면 잠이 와. 발까지 따뜻하면 꾸벅꾸벅 좋으니까. 그래서 그 사장님이 사무실을 춥게 하는구나. 이제 그 깊은 뜻을 알았네. 너 사장 돼 간다.
청목 그러지 마. 정말 아, 아이고. 참. 우리 찌증님 그러지 마시고요. 네. 자, 어쨌건 여러분들 그 파켓몰 가셔서 이 사무실 근무하는데 또는 집에서도 마찬가지죠. 저 거실에 이 그렇죠. 우풍 심한 집들은요, 저런 거 하나 있으면 좋습니다. 특히 아이들 공부방 같은 데 넣어놓으면 이게 이제 뭐 명확하게 증빙은 안 돼 있지만 이 원적외선으로 나기 때문에 대류도 시키면서 공기 정화도 일부 해요. 악취도 없애고 특히 이제 쾌쾌한 냄새 나는 아들 방에다가 이걸 깔아 놓으시면 냄새 없어집니다. 진짜. 거기다가 화장실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화장지를 자꾸 치워줘야지. 애들 방에는. 이중 잠금 장치 해주고. 해봤어. 어쨌건 저 그 레이코의 컨벡션 히터 저거 있잖아요. 저게 가격이 12만 9천 원짜리인데 5만 8천 원, 55% 할인이고요. 네. 무료 배송입니다. 가격도 저렴하네요. 굉장히 저 디자인도 그렇고 일단 밑에 바퀴가 달렸어. 그렇죠. 이동도 되게 편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파이시옷, 케이시옷, 파켓몰 한글로 다 쓰셔도 돼요. 파켓몰 엠마켓 가셔가지고 일단 설치를 하신 다음에 가입하시면은 나중에 결제하는 방법까지가 다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설정만 해놓으면 나중에는 구입하기 되게 쉬워진다는 말씀드리고요. 겨울에 추울 때는 저런 정도 히터 하나쯤 갖고 있어야 이게 이제 현대인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비상용으로 꼭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그 파켓몰에 가보면은 굉장히 많은 상품들이 지금 들어와 있더라고요. 명절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 꼭 저것만 보지 마시고 이제 선물 세트도 파켓몰에서 준비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짜 물건 잘 판다. 실적을 보자고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요즘에 우리 송 작가님께서 그거 있잖아요. 이제 뭐랄까 국뽕 작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백종원은 요리를 하지만 저 또한 국뽕을 요리하는. 그러니까 요리사. 네,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재료들을 갖다가 맛보면 빠져나올 수 없게끔 국뽕의 맛에 확 빠뜨리는. 근데 이 방송을 이제 보신 지 오래되지 않은 분들은 국뽕이 뭔지 모르시는 어르신들이 계셔요. 아,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뽕을 좀 비슷한 걸로 똑같은 말은 아니지만 약간 어용 이런 것도 있고요. 어용? 네. 그런 것도 있어. 근데 그 의미는 뭐냐면은 워낙 저쪽에서 가짜 뉴스를 막 들이대니까. 그리고 굉장히 기분 나쁜 뉴스를 만들죠. 그래서 마치 문재인 정부가 뭘 잘 못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아무런 데이터도 없이 그냥 경제 망가졌다 그러고 나라 망해간다 그러고 막 북한에다가 대한민국 갖다 바친다 그러고 그러잖아요. 다 거짓말이잖아. 그렇죠. 네. 그렇게 따졌으면은 이미 김대중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보다 한 500배는 더 빨갱이였는데 그러면 진짜 공산화가 됐어야지. 이 양반이 전라도 출신이라고 그런 얘기하면 봐줄 줄 알아? 정목! 정신 차려 지금. 아니, 그게 아니고 돌아가신 분이라고 어디다가 빨갱이를 갖다 대고 아니 여기에 확 잠깐만요. 얘를 매장하고 내가 이러지 한번 마세요. 살아볼까? 이러지 마세요. 누굴 매장시키려고 하지 네. 마시고 비유를 들자면 그렇다고. 네. 문재인 대통령한테 그 빨갱이라는 이야기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수십 년 동안 그런 게 그 낙인이 찍혔어도 결국에는 대통령 잘하고 IMF 극복하고 저렇게 훌륭하게 임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뭐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북한에 갖다 바치고 이런 건 없다고 그런 이야기 드리는 거야. 지금 한반도 안에 그 공산당이 없습니다, 여러분. 북한에도 공산당 없어요. 노동당만 있지. 그러네. 네. 아이고 그러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빨갱이를 찾고 있는 일부 교회 다니시는 나이 드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너무 오랫동안 젖으셔가지고 본인이 알아도 인정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알아도 인정 안 하는 게 문제야. 네. 자, 어쨌건 그런 것들을 국뽕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실제로 진실을 알려드리면서 이런 게 있잖아. 그 진보들 중에 좀 약간 덜 떨어진 진보가 있어. 비판을 위한 비판처럼 마치 무슨 트집을 잡아야만 그게 진보라고 생각하는 일부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봤을 때도 웃기는 방송일 수 있는데 실제로 맞는 건 맞다고 이야기해야 되는 다만 그 대상이 문재인 대통령이기 때문에 국뽕이라는 얘기를 붙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조금 쉽게 얘기하자면 국정 홍보 방송도 될 수 있고 희망 뉴스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왜 이런 거를 해야 되냐면요. 이러한 내용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알아야 이게 그때 얘기했던 그 씨앗이 지금 이만큼 커서 자라나고 있구나라는 걸 보게 됩니다.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2년이 넘어오는 기간 동안에
굉장히 마른 터전에 씨앗을 뿌렸어요. 왜냐하면 그전엔 완전히 밭이고 뭐 땅이고 논이고 쩍쩍 갈라지고 종자 하나 없던 땅에다가 외교라고 하는 비료를 써가지고 거기에다 씨앗을 뿌린 것들이 이제 올라오고 있단 말입니다. 자, 이게 본격적으로 수확이 되게 되면 우리가 보릿고개를 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희망을 가지면 대한민국 경제 굉장히 잘 나가고 있다. 전 세계에서 지금 주목하고 있다. 대한민국을. 이러한 내용들을 알리고 싶어서 방송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기대가 겁나 크고요. 네. 출발해 볼까요? 네. 자, 첫 번째. 올해 2020년은 글로벌 경제 한류? 그렇습니다. 글로벌 경제 한류? 네. 야, 그냥 뭐 케이팝 이런 한류가 아니고 경제 한류? 그러니까 과거에 첫 번째 한류는 드라마였죠. 전 세계를 다 휩쓸어서 한국을 알렸습니다. 그 이후에 온 게 케이팝이었죠. 한국에 열광하게 만들었거든요. 자, 이제는 한국과 협조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경제 한류가 5대양 6대주 전체에서 전부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를 하나하나씩 제가 이제 짚어 나가 볼 건데 그 짚어 나가기 전에 우리가 그 점을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동안은 안 그러다가 대한민국의 경제적인 어떤 그 지원 내지는 협력을 이렇게 갈구하는 국가들이 많이 생겼는가라는 부분하고 우리가 전 세계 200여 개국을 전부 다 뚫어줄 수는 없잖아요. 각 대륙마다 각 지역마다 어디가 중점적으로 지금 한국을 원하고 있는가. 그걸 통해 갖고 어떻게 그 주변으로 이게 확산되고 있는가. 그 원인은 무엇인가. 이게 뭐 국제적인 문제라도 이 모든 원인들과 그 사전 전후 관계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야.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결과는 없어요. 뭔가를 했기 때문에 나온 거야. 콩을 심어서 콩이 나온 거거든. 그러니까 그 콩 심는 과정을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를 선도하려고 하고 있다. 그렇죠. 여기까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러니까 그러면은 세계 지도자들이 지금 뭐 저번에 그 아세안도 보셨겠지만 네. 한국이랑 일하고 싶어 한다고요? 그렇죠. 사실 이제 한국이랑 일하고 싶어 한다는 나라들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한국보다는 경제적 수준이 좀 떨어지는 나라일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이 어떤 경제 한류의 차원을 뭔가 그 거래에 의한, 그러니까 서로의 이득을 증대하기 위한 뭐 이러한 그 거래 관계로 이해하는 게 기브 앤 테이크로 이해하는 부분이 많은데 지금 우리가 펼쳐나가고 있는 경제 한류의 가장 큰 원동력은 도덕성입니다. 도덕성. 특히 이번 뭐 아시안에서도 그랬습니다마는 지금 5대양 6대주 얘기를 다 하는데 각국의 지도자들이나 관료들이 한국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어쩌면 그렇게 쉽게 말하면 진정성이 있고 도덕성이 있고 다양성이 있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따른 역동성과 어떤 경이적인 행동 속도를 굉장히 존중한다는 거야. 자기들은 5년, 10년 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을 한국인이 들어와서 손을 대면 확 만들어내는 변화를 일으키는 걸 보고 이러한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면 어떤 나라보다도 한국의 손을 놓쳐버리면 주류에서 쫓겨나겠구나 하는 두려움을 가질 정도로 많은 변화들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죠. 그 나라에서. 그래서 이러한 진출에 있어서 이제 각 대륙별 코어를 한번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얘들은 왜 한국에 열광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인 거죠. 대륙별로 다르다 이거지.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어디부터 한번 가볼까요? 일단 우리 동아시아 쪽으로 가보죠. 우리가 신남방 정책을 했었으니까. 네. 동아시아에서 한류, 그러니까 경제 한류가 시작되었을 때 이거를 가장 많이 확산시킨 국가가 어디였을까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한류? 네. 말레이시아? 아닙니다. 인도네시아? 아닙니다. 인도? 아니에요. 인도는 아니다. 아시안 국가가. 근데 제일 그 핵심적인 코어가 된 국가는 싱가포르였어요. 싱가포르. 네. 왜 싱가포르이 중요하냐면요. 싱가포르는 아시안 국가 안에 있는 조그마한 도시 국가지만 인구도 얼마 안 되잖아요. 뭐 몇백만 수준밖에 안 되지만 싱가포르가 가지고 있는 교역량이 3위예요 전체에서. 그러니까 조그마한 국가인데 제일 성장한 국가예요 아시안에서는. 그래서 가장 동경하는 국가고 그렇기 때문에 싱가포르에서 나오는 정보나 유행이나 이런 것들을 그걸 다 받아들여 갖고 따라가려 그래요. 일종의
선도 국가인 거지. 그 안에서 제일 샘플로 잘 나가는 국가인 거거든. 그 싱가포르이 한국에 대해서 인정하기 시작하게 되면서 주변에 있는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도 자연스럽게 한국을 받아들이게 된 원류가 싱가포르에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 싱가포르가 하는 걸 봤더니 그렇죠. 그 속에 한국이 있었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한국이랑 같이 여기 지금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렇죠. 일단 그 이쪽 동아시아 국가들은 전통적으로 일본의 자본, 중국의 자본들이 완전히 잡고 있어요. 원래 그렇다고 예. 이제 그렇게 돼 있었지. 예, 경제권이 70% 이상 화교 자본에 노출돼 있다. 그리고 그 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SOC 원조를 통해 가지고 자동차가 됐든 뭐 어떤 산업군이 되더라도 일본이 차지하고 있는 게 뭐 8, 90% 또는 뭐 중국이 차지하는 게 7, 80%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한국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를 못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여지가 어디에서 뚫리기 시작했느냐라는 부분을 보게 되면 이게 건설에서부터 뚫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동안 한국 건설이 90년대 이후에 굉장한 침체기였어요. 해외 건설이. 왜냐하면 중국하고 일본이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손을 잡고 세계 시장을 싹쓸이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기술적인 부분을 대면 중국은 저가의 노동력과 이제 국가 차관을 가지고 전 세계의 토목 일거리들을 싹쓸이를 했단 말이에요. 특히 아시안 지역에서 이게 심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아세안 쪽에는 경쟁이 안 되는 거야. 돈으로든 기술로든. 그러네. 근데 싱가포르에서는 이게 다른 일반적인 국가는 이제 최우선 조건이 돈이거나 돈을 빌려주는 거지. 내가 항구를 하나 지으려고 하는데 그럼 내가 60% 지원해 줄게. 40% 지원해 줄게. 나한테 공사를 줘. 이런 방식으로 따가거나 아니면 공사비를 엄청 싸게 치는 거예요. 어떻게 봐도 이게 한 2조 원은 들어야 될 공사인데 1조 원이냐 1조 5천억 정도로 형편없이 가격을 다운시켜서 들어가는 게 중국식 아니면 일본식이었다는 거지. 그래서 한국은 여기에 못 들어가고 있었는데 싱가포르는 돈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이미 개발이 어느 정도 된 국가고 돈이 있고 판단력이 있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한테 처음으로 건설에 있어서 공정한 일종의 입찰을 붙여봐 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입찰이라는 걸 아예 들어갈 수가 없었지. 아세안 국가 쪽은. 이게 대표적인 게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들에 대해서 일종의 이제 최저가가 아닌 최저가하고 공사 기간이나 조건들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90년대 이후에 국내에서 건설을 시작하고 신도시 개발을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노하우들을 쌓은 게 있어요. 그 노하우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민원에 대응하는 자세야. 민원에 대응하는 자세. 예. 그러니까 민원이 안 일어나게 만드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품질력을 엄청나게 높인 거야. 쉽게 말하면 이제 지하철 공사를 하잖아요. 지하철 공사를 하는데 2년 내내 땅을 까놓고 지하철 공사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도시가? 싱가포르 같은 도시가. 불편하지. 엄청 불편해진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에 이거를 강남이나 이런 데 해보면서 너무 많이 시달린 거야. 그래서 자체적인 노하우로 뭐 하냐면 공기를 쪼개. 그래서 어느 정도부터 어느 기간 동안에 도로 통제를 하고 어느 공사를 하게 되면 이러이러한 상황이 발전하고 뭐 이러한 민원이 발생하고 관한 것들을 사전에 시뮬레이션을 싹 해갖고 공개를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건물주인데 앞에 지하철 공사가 지나가. 근데 이걸 2년 내내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라 1월 3일부터 4월 30일까지만 여기 도로를 민다더라, 통제한다더라. 뭐 이런 스케줄들을 제공해 주겠다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 도로가 들어오면 통행량은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이쪽에 모양은 어떻게 나오고 뭐 이런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자료들을 공개하기 시작한 거야. 이게 엄청나게 큰 호응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쪽은 건물주들이 예를 들어 앞에 도로 통제되고 뭐 예를 들어 통행 못하고 사람들 끊어지고 이래 버리면 엄청난 돈에 대한 손해를 보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최소한 줄일 수 있게끔 이러한 방식의 공사를 이제 짧게 하면서도 최대한 주민의 피해가 안 가는 방식으로 하는 제안을 넣되 가격은 조금 더 쓴 거지. 그래서 이거를 받아갖고
이제 먹기 시작한 거예요. 이 싱가포르에서. 음. 그래서 GS건설이 지하터널 공사와 지하철 환성역 뭐 이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음. 뭐 일단 공사에 대한 속도나 안전성이라든지 예술성 같은 게 워낙 뛰어났기 때문에 음. 야, 한국 기술이 대단하구나라고 하는 방식으로 해서 하나씩 비싼 공사만 음.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큰 공사들만 쭉 따는 거예요. 음. 그래서 싱가포르 안에 28개 지하철을 노선을 공구를 까는데 현재까지 10개를 땄고 어허. 앞으로 나머지 남아있는 공사들의 절반 이상을 전부 다 우리가 딸 거다라고 야. 하는 예상이 되고 있는 거지. 야, 그 우리가 토목공사 하면 한국에서는 질색합니다만 이명박 때문에 그렇죠. 실제로는 외국에 나가서 돈 벌어오는 건 또 다른 문제지. 그렇죠. 우리는 너무 심했던 그것 때문에 또 단련된 것도 있지 않을까요? 그동안은 우리도 전부 다 이제 한국인의 뭐 저렴한 노동력 이랬었는데 어. 이제는 노동력은 어차피 현지인 써야 되는 거고 아니면 외지 노동자를 쓰기 때문에 노동력 자체에서는 차이를 못 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4대공 공사할 때도요. 대한민국 사람 안 썼어요. 그렇죠. 중국 중국 노동자들이 와서 다 했다고 음.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러한 한국에서의 건설 노하우들이 이 싱가포르를 통해서 전해지면서 아, 건설 공사는 좀 비싸서 그렇지 한국이 잘한다던데 하는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소문을 받아들여서 가장 먼저 적극적으로 한국한테 손을 내민 게 베트남이었던 거죠. 아, 베트남. 네. 베트남 되게 의욕적인 나라 아니에요? 지금 경제 개발? 근데 이제 요 베트남에서부터 뭐가 생기냐면 한국 건설업체의 도덕성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도덕성이 나오는 또 우리 거지. 바가지가 박혀서 했구나.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도덕성에 걔들이 이 가무파는 상황이 생기기 아, 시작한 그런 거예요. 상황이 벌어졌어? 네. 설마 담합 이런 건 줄 알았더니. 아니야. 지금 이제 우리나라 건설이 들어 프렌트 같은 건 많이 했어요. 그다음에 도로라든지 아파트라든지 건물 이런 거는 워낙 고부가 가치야. 이런 그 공장이나 이런 거에 비하면 토목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러한 공사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특히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호치민 같은 데는 아시다시피 오토바이가 막 아침에 엄청 그치. 지나다니잖아. 지하철을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지하철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 공사를 내놨지. 입찰을 걸었지. 그랬더니 일본하고 중국이 역시 나와서 덜퍼덕 문 거야. 똑같은 방식으로. 일본은 40% 돈을 대주겠다. 차관을 주겠다. 한국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아까 얘기한 대로 니네들 생활에 불편 없이 깨끗하고 이쁘게 잘 지어줄게. 근데 단가는 더 내야 돼. 이런 거고. 그게 잠깐만. 일본이 지금 베트남이 했다는 스킬은 일본이 한국한테 했던 스킬이거든. 나부터. 예. 이 차관으로 갖고 흔들어 갖고 이거 하는 거는 평생 놓여야 되는 거야, 그거. 그 방식이거든. 근데 일본은 지금도 그 방식으로 전 세계를 쓸고 다니는 거야. 왜냐면 일본이 왜 이게 가능하냐면 일본이 지금 엄청나게 그 아베가 돈을 풀었잖아요. 제로 금리란 말이야. 그러니까 일본 은행에서 나 베트남에 지하철 공사할 테니까 한 4조쯤 꺼줘 그러면 군말 안 하고 꺼줘 이자 없이.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차관으로 먼저 해서 밀어넣고 나중에 그쪽에서 나오는 요금이나 그 지하철에서 나오는 어떤 그 비용들을 뽑아갖고 회수하는 방식으로 할게라고 하는 맥커리가 많이 쓰고. 네. 우리나라가 많이 당했던 이 방식들을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써왔던 거지. 야. 그리고 나중에 자각하려면 이미 뽕 다 뽑고.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19km 지하철 공사를 1호선을 발주를 받은 거예요. 똑같은 방식으로. 근데 발주를 딱 받아놓고 보니까 지하가 2km고 지상이 17km야. 근데 지하는 땅만 파갖고 심으면 되는데 지상은 막 울퉁불퉁하고 주변 정리도 해서 토목공사도 해야 되고 그래서 공사비가 어마어마하게 드는 거야. 자기들 계산하는 걸로. 그래서 손실이 엄청나게 올라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GS한테 떠넘겨 버립니다. 하청을 줬구나 이것들. 네, 재하청을 준 거야. 그러니까 19km 지하철을 놓으면서 2km는 지들이 넣고 지들이 주공사자고 나머지 돈 들고 힘든 거는 17km 한국이나라고 해갖고 한국한테 이걸 밀어줘 버린 거란 말이지. 흥미진진한데.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공사를 땄어. 따놓고 보니까 일본 애들은 이제 그 단가로 해갖고 공사를 못 마치게 생긴 거야. 왜냐면
2km만 해도 손해인 거야. 음. 그래서 한국은 어떻게 하나 보자라고 본 거지. 저거 토목공사 해갖고 저거 돋아가지고 저거 높여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어마어마할 텐데 왜 한국은 저렇게 한다고 그걸 받아들였지 하고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제 우리 고가도로 넣던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다리 넣던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다 시멘트로 찍어갖고 조립해가지고 그 17km를 놔버린 거예요. 안전하게. 근데 문제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돈이 공사비가 입금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이제 한국은 그런 경우를 많이 겪어봤잖아. 해외 나가고 중동에서 돈 뜨이고 막 거기 인질로 잡히고 전쟁 중인데 집에도 못 가고 자재 지키고 이런 게 너무 많았는데 일본 얄짤 없는 거야. 공사비 안 들어오면 우리도 일 안 해. 이러고 버티는 거고 한국은 그걸 기다려주는 거지. 기다려주면서 공사를 말하자면 하고 있어. 중진하지만 뭐 사람을 뺀다든지 하진 않으면서 성의를 보여주는 거야. 이 태도를 보고 베트남이 이제 빡이 돈 거지. 이 새끼들이 알량하게 돈 몇 푼 꽂았다고 돈 안 준다고 이런 식으로 해? 라고 해서 아예 그 다음 공사부터는 나 우리 일본이랑 안 할래. 한국이랑 할래. 이렇게 돼버린 거죠. 이렇게 돼서 나머지 4개 도시의 지하철 공사를 전부 일본을 배제하고 한국이 들어가게 된 거고 그렇게 기다려준 한국을 보훈하기 위해서 인프라법이란 걸 만들어서 얘네가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게 아니야. 얘네가 이제 그 법안 안에서 돈들이 왔다 가고 할 때 이걸 행정적인 처리가 미비해 갖고 대날짜에 기성이 안 나오는 거지. 왜 베트남이 돈이 없겠어요. 요즘 한참 잘 나가는데. 인프라법을 만들어서 공사비를 제때 받을 수 있게끔 싹 밀어주는 방식으로 한국에서 법을 만들어줘 버릴 정도가 된 거야. 그렇게 되면서 석유화학단지 주변의 항만, 도로, 오피스, 베트남에서 엄청나게 물량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베트남에서 공사 한류가 시작되고 그 안에 장비가 몽땅 들어가게 되다 보니 주변에 있는 다른 국가들에도 쉽게 공사를 진출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든 거예요. 초창기에 들어갔던 공사들이 도로 빼갖고 장비를 갖고 올 필요 없이 국경 넘어 옆 나라로 가면 될 수 있게끔 되면서 그 안에 쉽게 말해서 아세안 국가들을 개발하기 위한 해외 건설 특전단 같은 게 다 만들어진 거야. 이런 와중에 끊임없이 봉사 활동을 하는 거야. 뭐 집을 고쳐준다, 의료봉사단을 보낸다든지, 학교를 지어준다든지 뭐 이런 방식으로 해갖고 사회 공헌을 꾸준하게 같이 해가면서 공존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야. 그게 이런 게 있거든요. 일본 놈들이 전범이 된 이후에 실제로 강대국들 벌하고 세계적으로 기부 엄청 많이 하고 그랬는데 사실 동남아시아 같은 데는 무시하는 것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다 잘 보일 필요는 사실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얘들이 이러한 태도로 건설이라든지 뭐 경제라든지 모든 산업에 대한 주도권을 쥔 상태에서 그쪽 회사 그러니까 그 국가가 자생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싹을 잘랐어요. 자동차 국민차를 만들고 싶으니까 자동차 기술 좀 전수해줘라고 하니까 안 돼, 니들은 전수해줘봐야 여건이 안 좋으니까 그냥 우리 거 그냥 사게 사다 써 이런 식으로 나온 거고 뭐 인도네시아 그 신도시 관련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신도시가 너무 필요한데 최소한 40조에서 100조 이상을 해야 돼요. 공사비를. 근데 이 도시를 돈을 주고 하려고 하면 돈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니네 기업이 들어와서 상생해갖고 같이 발전하는 방법으로 하자. 즉, 돈 말고 대차로 해가지고 광구에 광산에 그 개발권을 갖고 간다든지 뭐 목재 개발권을 갖고 간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업에 대한 개발권이나 투자에 대한 거를 우리가 그 제공하는 방식으로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교류를 넓혀보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나라 같으면 그러면 현대자동차가 들어가는데 부지랑 뭐 일건비에 대한 이런 부분을 제공을 해주면 우리가 공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거 우리가 현대한테 보증을 하고 니네 공사 진행되는 과정에 대한 것들을 협업을 하고 이런 식으로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제안을 던지는 게 한국의 거래 방식이었고 일본의 거래 방식은 야 100억
우리가 20억 쏴줄게. 대신에 여기 짓는 이 공단이라든지 이쪽 땅에 대한 사용권, 등기 뭐 이거 다 우리한테 넘겨. 뭐 이런 방식으로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접근하니까 얘네들이 봤을 때 누구를 믿고 같이 성장할 수 있겠느냐. 공주에서 이런 사업을 벌릴 수 있는 국가나 기업이 누구냐라는 면에서 한국이 위상이 확 올라가 버렸단 말이야. 그렇겠네. 여기 있잖아. 이렇게 돈이 그러니까 오직 딱 거기밖에 없다 그러면 안 입고 와도 하는데 훨씬 더 좋은 놈이 나타났어. 그렇죠. 좋은 조건을 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마음이 그쪽으로 움직이지. 그게 한국이 이제 일본 등을 이겨내는 방식이었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뭐 이러한 방식은 거의 그 모든 아시안 전체 국가한테 다 공용으로 들어가게 돼요. 예를 들어 훌륭해. 태국이나 이런 이제 메콩강 관련한 국가들도 그 메콩강 관련한 그 댐들을 짓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뭐 정보 조사나 기초 조사 이런 비용들을 지네들이 자국의 기술이나 자본 갖고 못 해요. 근데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한 선투자를 지원해 주고 이 정도 비용에 이 정도 시간과 뭐 이 정도 노동력이 들어갑니다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을 어떻게든 공동 기금이나 해외 기금이나 외상으로 해갖고 공사비나 이런 걸 맞춰줄 수 있는 성의를 지속적으로 보여줬다는 거죠, 한국은. 그리고 그 나라는 이해관계가 서로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중국이나 이런 나라보다는 중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보다는 신규로 새로운 투자를 해줄 수 있고 그 안에서 서로 상생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한국을 좋아했단 말이죠. 그래서 태국도 우리하고 지소미아를 맺고 메콩강 사업을 하는데 주류로 삼았고 미얀마 같은 나라도 그 나라가 할 수 있는 게 섬유밖에 없는데 그 미얀마 섬유 단지의 가능성을 보고 가장 많은 투자와 함께 현지에 있는 그 인력들을 고용하고 현지화해갖고 빠르게 진출했던 나라가 한국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나라들은 앞으로 이러한 SOC 개발에 대한 사업들을 전부 다 한국이 주도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앞으로 한국이 딴 공사를 중국이나 일본이 하청받아서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란 얘기죠. 역전되고 있군요. 네. 그래서 뭐 할 얘기는 더 많겠습니다만, 왜 인도네시아가 우리하고 이거를 하려고 하는가? 그리고 신도시가 이제 왜 그 보르네오 섬으로 옮겨가는데 한국이 왜 이 모든 것들을 맡게 됐는가? 뭐 구체적인 건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만. 다른 시간에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모든 것들이 한국이 열려있는 입찰 방식과 도덕적인 경영을 보여준 거에 대해서 소문을 받고 그거를 확인한 그 아시안 국가들이 앞으로 전부 다 한국에다가 일들을 몰아줄 거다라는 이제 전제가 가능해진 거죠. 네. 알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이런 쪽이고요. 그다음에 인도로 잠깐만요. 인도요? 아직도 남았어? 그러면 지금 이 주제로 세계를 돌아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안 돼요. 그럼 어디까지 딱 정해놓고 합시다. 일단 인도를 갔다가 중동까지만 갑시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따 잠시 후에 와야 돼. 잠시 후에 올게요. 자, 인도로 가겠습니다. 인도에 이제 한국이 자리를 잡은 거는 사실은 그 미국의 어떤 그 미국의 인도에 대한 관심이 우리한테 일종의 틈새 시장을 제공했어요. 인도는 원래 전통적으로 일본의 기업들과 자본들이 많이 들어갔던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그 80년대 이후에 호황기를 맞았을 때 인건비 상승 같은 걸 걱정해갖고 뭐 소니를 비롯한 다국적 전자회사들이 전부 다 인도에다가 회사를 차리면서 인도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인도 내에 거의 뭐 가전제품을 비롯한 뭐 그 전자제품 시장을 다 휘어잡았고 인도 전체가 일본의 공장이다라고 말할 만큼 중국이나 미국도 손을 대지 못할 정도로 압도적인 경제적 우위를 지니고 있었거든요, 일본이. 근데 지금은 현재 우리가 후발주자로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LG 삼성이 현지 그 점유율이나 시장에서의 그 브랜드 가치로 1, 2위를 다 독식하고 있어요. 사실 인도하고 일본은 그 전통적인 우방 국가입니다. 2차 대전이 있었을 때 이제 그 당시에 이
동아시아 쪽으로 일본이 들어가서 서구의 세력들을 밀어낼 때 인도는 건드리질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인도가 좋아서 안 건드린 게 아니라 사실 그 전쟁을 벌이고 있는 데 대한 전쟁 비용의 일부를 영국에 있는 유태자본들이 대줬다라는 얘기가 꾸준하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국이 이 주둔을 하고 있던 인도만큼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그 당시부터 우방 관계로서의 오랜 관계가 유지돼 왔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 우방 관계를 이제 무너뜨리게 된 결정적인 사안이 삼성이 거기 들어가서 휴대폰 사업을 시작하면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이 인도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는 그 당시에 중국하고의 관계가 나빠지고 중국의 인건비가 올라갈 거를 대비해 가지고 중국 안에서 얘네들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조만간에 5, 6년 안에 쫓겨나겠구나라는 이 놀라운 촉을 세우신 선대 회장께서 인도에다가 이제 세계 최대 규모의 휴대폰 공장을 지었단 말이야. 메이드 인 인디아. 네. 근데 그 당시에 인도에는 그만큼의 휴대폰을 쓸 수 있는 그 통신 어떤 인프라가 안 갖춰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저런 데는 세탁기나 에어컨, 냉장고 정도부터 들어가야지 이 휴대폰이 들어가는 건 너무 오바센스지 라고 일본이 비웃었다, 피식한 거야. 근데 문제는 이 인도에 이러한 선제 투자를 한 이제 이재용을 비롯한 우리 이 회장님이 안반이라고 하는 인도의 최고의 그 IT 회사가 있어. 릴라이언스라는 IT 회사가 있어. 우리로 말하면 인도 SK텔레콤 같은 회사인데 이게 인도의 인구가 워낙 많잖아요. 그러네. 그래서 그 인구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 시장이 세계 1위야, 이 회사가. 그러니까 통신망으로 봐서는 미국이나 중국도 이 회사를 못 따라가요. 이분이 자산이 이건희보다 한 5배 정도 많아. 한 60조 원 정도 돼. 이건희가 지금 약 20조 정도 있는 거 아니에요? 13조. 이재용한테 넘어간 게 일부 있으니까. 한 5배 정도 부자야, 그 양반보다. 그럼 우리 송 작가 얻으면 10조인데 그럼 별 차이 없구만. 그래서 이 두 가문이 단합을 하기 시작해요. 단합을. 단합이야, 담합이야. 담합. 나 맨날 틀려. 네. 아니 근데 딱히 틀린 말도 아니야. 지들끼리 단합하고 있잖아. 그렇지. 단합 대회를 열어가지고 담합을 했어. 담합을 해가지고 우리 둘이서 인도 시장을 먹어보자라고 하는 야심찬 프로젝트를 한 10여 년 동안 진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삼성 휴대폰을 이 회사가 적극적으로 써주고 그리고 이 회사는 삼성의 통신 기술을 받아갖고 3G, 4G를 쭉쭉쭉 치고 나갔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부터 화웨이라든지 노키아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탄탄한 통신 시장과 IT 기기 단말기 시장을 결합한 성장을 이뤄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문제는 기존에 있는 시장들에 나오고 있는 제품들이 단계를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점점 더 IT에 관련된 기능이라든지 거기에 연관성들이 점점 더 높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인도가 경제 부흥을 시작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세탁기나 에어컨 만들면서 부흥을 시작했는데 실제 최근에 인도가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거는 이 IT 산업 쪽, 통신 산업 쪽에서가 최고로 큰 매출을 올리게 된 거야. 인도의 주력 사업이 돼버린 거야. 근데 이 주력 사업을 시작했을 단계부터 삼성이 그 동네 제일 돈 많은 아저씨랑 손을 잡고 쭉쭉쭉 거기에다가 뿌리를 내려버린 거죠. 제가 봤던 자료에 작년 4월 달인가요? 인도 스마트폰 시장 순위가 나왔더라고. 네. 근데 이게 기종별로야. 회사별로가 아니라. 네. 전체 베스트 10 중에 삼성께 3개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잘 팔려서 그런 게 아니라 가격대별로 10만 원대부터
원대부터 200만 원대까지 전부 다 이 회사가 팔아주는 거야 그냥 그 물건을. 대신에 이 회사가 통신 시장을 확장하고 기지국을 확장하고 할 수 있는 장비들을 염가나 기술 제공을 하면 삼성이 제공하면서 윈윈해서 커버렸는데 이게 이제 5G 시대가 열렸잖아요. 예. 4G가 끝나고 5 시대가 딱 됐는데 여기서 무역 분쟁이 일어나면서 화웨이가 쫓겨나 버렸네. 이 무대책한 시장에 당분간은 미국의 압박 때문에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 생겨버린 거고 일본은 아예 통신 기술이 3G 이후에는 없으니까 이 시장을 삼성과 아까 릴라이언스가 독식해서 먹어버린 거야. 이게 매년 300억 달러. 30조 시장이거든. 근데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통신 단말기하고 통신 기기만 파는 시장이고 이와 연관된 이 파급 효과 산업들이 1조 달러가 넘는다는 거야. 1000조 달러가 넘는다는 거야. 이거를 한국에 있는 IT 기업들이 특히 삼성과 LG가 전부 다 독식할 수 있는 시장이 열렸다는 거야. 이제 앞으로 인도에서 생산되는 전자제품도 사물 인터넷, 뭐 또 그 휴대폰하고 연결되는 거,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제공이 안 되면 팔리지가 않아요, 이제는. 근데 이러한 시장이 앞으로 향후 한 3, 4년 동안은 삼성하고 인도에 있는 기업들하고 이대로 전부 다 완전히 다 찾아버린 거지. 독차지를 할 수 있는 시장이 열린 거지. 그렇군요. 우리가 세계를 내다보지 않으면은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얼마나 선전하는지를 모르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는 중국 시장하고도 비교가 안 돼요. 뭐 화웨이가 중국 시장을 독점하고 이 삼성이 아예 휴대폰을 빼버렸잖아 중국에서. 1%도 안 돼요 점유율이 지금은. 그래서 완전히 망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빼다가 인도에 갖다 집어넣어 가지고 중국에서 팔던 거에 5배 6배를 팔고 있는 거야 지금. 근데 중국은 거기 들어가 볼 수가 없게 돼버린 거지. 시진핑이 쫓아가서 우리 화웨이 좀 써달라고 사정을 하고 있는데 안 돼. 니들하고 미국하고 지금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 인도도 미국 눈치 볼 수밖에 없어 그래갖고 단호하게 거절당하고 있어요. 삼성은 그래서 인도 안에서 앞으로 IT 산업으로 중국 대륙에서의 총 매출과 맞먹는 엄청난 매출을 올릴 수 있게 됐을 뿐더러 이와 관련한 여러 가지 IT 서비스 산업들을 거의 독점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지하철 철도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철도 사업이 이렇게 지하철을 뚫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지하철이 운행되는 운행 시스템 있잖아요. 이 운행 시스템이 잘 연결되기 위해서는 통신과 IT가 결합이 돼야 되거든. 그 시스템을 삼성이 이렇게 독점적으로 인도에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굴을 파고 누가 어떤 전차가 들어오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삼성의 시스템 제어를 받아야 이게 표준으로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하철 공사 409 대부분을 지금 2개만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모든 공구를 삼성물산이 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그와 관련해서 안에 내부 시스템을 100% 한국 기업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인도에 들어가고 있는 모든 전동차가 현대 로템 국산 전동차들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야, 시장 진짜 제대로 개척하고 있구나. 이 시장만 하더라도 사실 중국이 별로 아쉽지 않은 시장인 거야. 그리고 일단은 경쟁이 없는 시장이 열린 거죠. 당분간은 독점할 수 있구나. 우리가 이제 대통령이 그 이재용 만나서 지하철 타고 모디 총리랑 뭐 그 공장 개장식하고 그러면서 이제 뭐 일부 비난 여론도 있고 했습니다만 일단 비난 여론 이전에 인도 안에서 삼성과 우리 대기업들 LG 삼성이 이 건져 올린 실적 일본을 뒤로 밀어낸 이 엄청난 전과는 사실은 중국에서 떨려난 소름을 충분히 씻고도 남았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도전하려고 하는 중국 애들을 다 막아섰다는 거죠. 야, 그렇군요. 대한민국이 이제 진짜 작은 나라라고 보기 어렵게 됐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싱가포르를 거쳐서 아시안 국가로서 인도를 갖고 인도 옆에 있는 국가들이 또 인도의 영향을 받아서 중동이 이제 넘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중동은 좀 짧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중동의 가장 핵심적이고 필요로 하는 기술은
박근혜가 말했던 그 뭐 청년들이야 가라. 아 그러네. 예. 그러네. 그 얘기가 이제 왜 준비가 된 거냐면 그쪽에 들어가 있는 중동 국가들이 전부 다 이제 석유 이외에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찾아가지고 화학이라든지 뭐 스마트 도시라든지 IT라든지 이런 쪽으로 전향을 하려 그래요. 그래서 기존에 이렇게 막 유목민처럼 퍼져 있는 걸로는 그러한 사람을 못 육성을 하니까 도시들을 새로 지으려고 하는 거야. 이른바 스마트 도시라고 하는 인위적인 대도시들을 지어가지고 그 안에 사람들을 국민들을 끌어모아 가지고 사람들을 모아놓은 상태에서 뭐 환경 사업이 됐든 에너지 사업이 됐든 이런 걸 벌이기 위해서 일종의 신도시 사업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그 저기 부산 하나세안에서 그 스마트 시티 그거 샘플로 보여줬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스마트 시티 시장이 엄청나게 커요. 올 한 해 2020년 동안 발주되는 스마트 시티 1년 물량이 1조 5천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뭐 2천조 가까운 어마어마한 물량의 스마트 시티들이 올해에만 발주가 되고 그리고 모든 나머지 매년 그 정도의 스마트 시티들이 생겨나 가지고 앞으로 15년 뒤에는 전 세계 인류의 70%가 스마트 시티에서 살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있어. 예전에는 자동차가 그냥 자동차였지만 지금은 전자제품인 것처럼 그렇죠. 도시가 다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이러한 대규모 토목공사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시대에 따라 상품이 바뀐 거지. 옛날엔 자동차였으면 그다음에 휴대폰이었고 이제는 도시 자체 스마트 시티가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생겨나고 있는데 그게 만들어지려면 도시가 규격화가 돼야 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아예 그냥 그걸 목적으로 만들어야지. 블록 쌓듯이 건물을 이렇게 한다 그러면 무슨 이 자재들을 생산해 갖고 이렇게 짝짝짝 맞춰내는 이러한 블록화돼 있는 생산 기술들이 필요하다는 거지. 이걸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스마트 시티들은 현재는 돈이 있는 중동 쪽 국가들한테서 집중적으로 발주가 되게끔 돼 있어요. 물론 뭐 우리나라도 만들고 일본도 만들겠지만 이 쿠웨이트나 사우디나 카타르 같은 쪽에서 집중적으로 이거를 발주를 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걸 내는 데 있어서의 첫 번째 뭐랄까 조건이 뭐겠어요? 이런 스마트 시티들을 직접 지어본 경험이 있는 샘플이 있는 국가가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우리나라는 그런 스마트 시티를 세종시라고 하는 성공적인 샘플을 갖고 있거든. 그리고 우리나라는 5G에서 최고 선도국이에요. 그리고 전기 전력 기술에 있어서 전 세계 최고 우수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조건들을 따져봤을 때 스마트 시티 건설을 독자적인 역량으로 기술로 진행할 수 있는 국가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거죠. 다 갖추고 있다 이거지. 다 갖추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국가가 따라올 수 없는 결정적인 몇 가지 강점들도 갖추고 있어요. 뭔데요?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 알겠습니다. 건데. 궁금해 뒤지겠네. 네. 아무튼 이러한 스마트 시티의 앞으로의 매출 규모는 도시 인구 1인당 1,000만 원으로 보면 돼요. 500만 명이 거주하는 도시 하나를 만들면 50조 원이 드는 겁니다. 야. 근데 이러한 도시들이 우후죽순격으로 만들어지고 이러한 도시를 현재 실제 만들었거나 구상하거나 할 수 있는 국가가 우리뿐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각종 뭐 인텔리전스 빌딩을 비롯한 뭐 인텔리전스 도로, 배전반, 전력 시스템, 그다음에 교통 시스템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한국에 계속 발주가 되고 있어요. 근데 정말 희한한 게 우리나라에는 이게 안 나와. 보도가 안 된다 이거지. 보도가 안 된다는 거죠. 밖에 나가서 열심히 돈 많이 벌고 있긴 한데 대한민국 위상을 좀 알려주는 그런 보도도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옛날 같으면 누가 2조짜리 건물 하나를 땄습니다. 뭐 2조 5천억짜리 다리 하나 땄습니다. 그러면 대서특필하던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일주일 간격으로 이러한 공사들을 수주하고 있는데 전혀 뉴스에 안 나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뉴스 나오는 게 혹시 황교안 단식하고 복사뼈 염증 생기는 이런 거나 보도하고 있고
연예인들 카톡이나 보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무튼 이러한 중동 국가들의 그 스마트 시티 열풍이 대한민국에 엄청난 건설 수요를 만들어 줄 거고 단순하게 뼈대만 짓는 거 이외에 그 안에 들어가는 환경, 교통, 보안 시스템 전체가 전부 다 한국 기업에 의해서 설계되고 주도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또 하나의 중동의 특수가 군사 기술과 군사 무기들이에요. 그래서 국산 무기들이 가격 대비 가성비가 좋고 일단 그 이제 조작이 쉬워요. 이식이 쉽단 말이야. 가르치고 배우기가 쉬운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그 국가에서 지금 거의 다 군대들이 없는데 이러한 그 병력을 늘리게 되면 이제는 옛날 미군처럼 주둔을 안 해주니까 자체적으로 병력을 교육하고 군대화 시킬 수 있는 일종의 이제 조교까지 필요한 거야. 이게 서비스로 같이 들어가야 돼. 무기를 팔려면 앞으로. 근데 이러한 이건 파병이 아니라 이제 뭐 그 현지에 가서 이거 지도하는 건데 이러한 군사적인 기술들과 조련들을 동시에 해줄 수 있는 국가 또한 대한민국만이 갖추고 있는 시스템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는 단순하게 한국 무기를 팔아먹는 것뿐만 아니라 현지에 가서 그 국가들이 자체적으로 무장을 하고 방위력을 지키고 그다음에 그런 보안 관계의 기술들을 통해 가지고 첨단 국방을 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도 중동이 우리한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야, 그러니까 이게 자원이 없는 나라여서 뭐 석유나 이렇게 수입 엄청 해와야 되고 그래서 공산품으로 만들어서 가공해 팔아야 되는 나라였지만 시대가 바뀐 거네. 그렇죠. 이제는 우리나라 자체에서 만들어내는 뭐 옛날처럼 전자제품이나 이런 것들이 해외로 나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삼성전자만 해도 2억 대가 넘는 휴대폰을 만듭니다. 인구 5,500만 국가에 2억 대 휴대폰을 만드는 기업이 생길 수 있는 이유는 그 국가가 대한민국이 아닌 전 세계를 시장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고 이러한 삼성의 신화를 재현해 갈 수 있는 길은 우리 기업들과 또 그 국가가 적극적으로 해외에 진출해서 해외 경제 영토를 넓히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은 중국, 일본, 미국 이런 선진국들한테 밀리니까 자본에서 밀리고 기술에서 밀리니까 이거를 못하고 포기하는 듯한 상황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걸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아시안 국가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적극적으로 일하는 한국인의 근면성과 적극성, 창의성 그리고 도덕성 이런 것들이 인정을 받아서 성공을 하고 있는 신화를 열어가고 있고 이게 현재 중동까지도 전부 시장을 확대했다는 거예요. 이야, 지금 국뽕 제대로 맞고 있다 지금.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가기로 했으니까 가고 그래. 다음 주에는 터키에서부터 시작된 유럽 공략을 갈 겁니다. 그러네, 그쪽으로 쫙 넘어가고 있어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아프리카로 갔다가 저 한 번 더 콜럼버스처럼 이제 배 타고 또 이제 중남미로 남미로 넘어가는 그 궤적인데 지금 이런 추세라 그러면 다음 시간에도 못 해요. 그럼 또 하면 더 하면 다음 되지? 시간에는 유럽과 아프리카에 머물러 집중적으로 이걸 해보고 재밌다. 마지막 시간에는 이제 중남미 우리가 중남미 시장을 지금 조그맣다 우습게 보고 있지만 이 중남미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한국 기업의 성공 사례들을 보이면서 결과적으로 이 경제적인 한류가 한반도가 앞으로 세계의 중심 국가가 되고 세계를 리드하는 국가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명분을 얘기해 줄 거야. 인구 5천만 명 조금 넘는 나라가 어떻게 세계를 리드하지 하는데 이 국뽕을 3차례 정도 접종을 받으시면 야 우리가 진짜 세계 최강국이구나 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자료들을 제가 드리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방송이 기획된 거는 가짜뉴스 통해 가지고 무슨 나라가 망한 것처럼 전난리 치지만 실제로 뭐 이게 또 문재인 대통령이 다 만들었다 이런 건 아니고 간단히 말해서 그 대한민국 사람들이 지금까지 역사 동안에 만들어 놓았던 기반들을 어떻게 더 뭐 창조 경제라고 했지만 사실은 정부의 도움이 있었다기보다는 기업들이 해외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저는 그 핵심을 문재인 정부에서 정확히 간파를 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 건 잘하고 더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지.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을 거냐에 대한
프로세스를 열어준 거고요. 음. 그리고 그 나라의 지도자들한테 대한민국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국가 보증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일본이나 중국도요. 예를 들어 내가 공사를 땄어. 음. 근데 이 공사가 잘못되면 대한민국이 책임집니다라는 보증을 안 해줍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해주잖아. 수출입 은행이라든지 뭐 이런 국가기관과 그 현지에 있는 정치인들과의 일종의 관계 개선을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은 끝까지 책임지고 완수해 드립니다라고 하는 믿음을 심어줬고 이 믿음의 뿌리가 지금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다. 그러니까요. 다음 유럽이나 이런 부분은 아시안하고는 접근 방식이 굉장히 다릅니다. 또 재밌겠는데. 네, 그쪽은 스스로 다가온 케이스입니다. 유럽은. 알겠습니다. 네. 자, 이게 뭐 이제 기업들이 돈을 잘 벌면 또 뭐 하냐 하시는 분들도 빈정거리 분들 계세요. 그래 소득 격차 해소는 또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네. 대한민국 기업들이 밖에 나가서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니고요. 이제 글로벌 리더가 되는 거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뭐 삼성이든 어디든 간에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시길 바라겠고요. 이런 말씀 마지막에 덧붙이고 싶습니다. 제가 경제 전문가는 아닌데 우리가 그래도 매년 적자를 내고 있지 않냐? 우리가 재정 적자를 내고 있고 무역 적자는 나지만 제대로 흑자를 못 쌓아놓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식으로 경제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이 생각을 해보자고. 내가 1억을 벌어 매달. 근데 내가 100만 원밖에 안 써. 내가 행복할까? 글쎄. 어떠한 국가든지 100억 뭐 100조라는 돈, 1000조라는 돈을 벌었으면요. 그 벌어들인 돈을 다시 써서 그 돈을 버는데 희생했던 사람들을 먹이고 부양하고 좀 더 좋은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그 나라가 발전이 있는 거지. 무조건 돈만 많이 벌고 수출만 많이 해서 무역 수지가 많이 남는다. 대표적인 일본 같은 국가가 잘 사는 국가라고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일본은 수출해서 졸라게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고 하지만 그 돈이 국민들한테는 전혀 안 내려온 상태에서 국가의 창고 안에만 계속 갇혀 있는 거예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미국은 국가한테 있는 게 아니라 일부 부자들한테만 다 있단 말이에요. 그 어떤 나라의 국민들도 행복하지 않아요. 이거를 슬기롭게 순환시켜서 회전시켜서 선순환시킬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거를 기업이 다 했다라고 그 기업의 몫으로 모든 걸 던져줘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우리 국가가 손잡고 기업을 데리고 가가지고 보증해주고 키워서 만들어서 얻어낸 성과이기 때문에 이러한 성과를 국가가 주도하는 대로 국민과 나누는 국가가 제대로 된 국가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고 많이 쓸 수 있는 국가가 됩시다. 대한민국은.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위상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훨씬 더 좋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나라인 거죠. 자,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던요. 파켓몰의 레이코 컨벡션 히터 이거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 파켓몰에 가면은 이 겨울 아직 겨울이 지금 한창이잖아요. 지금 구입해 놓으시면 내년도 쓸 수 있는 바로 그런 제품인데 가보시면 꼭 이게 레이코의 컨벡션 히터가 아니더라도 예쁘고 이제 그 가격은 싸면서 되게 괜찮은 히터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활용도가 엄청 높고요. 예. 네. 겨울 가전 코너에 가시면 구하실 수 있어요. 자,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도 겁나 재밌었다는 말씀드리고요. 네. 자, 마지막으로 송작가 TV의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이번 주에는 재밌어요? 이란과 미국의 문제 그리고 카를로스 곤 르노 닛산 회장의 탈주국에 대한 스페셜 방송을 올려놨는데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시질 않습니다. 잠깐만요. 네.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송 작가 잠깐만 기다리시고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송 작가 TV를 직접 한번 보여드릴게. 네. 비주얼 한번 보여드려야 이게. 자, 계속하세요. 네. 근데 이제 방송들이 뭐 1시간이 넘는 내용이에요. 딴 데서는 5분, 10분 만에 이게 단순하게 얘기를 해버리기 되니까 그게 단편적인 내용밖에 안 들어있는데 그것만 갖고는 지금 있는 사태가 왜 일어났는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를 잘 이해를 못합니다. 이란과 중동 사태도 단순하게 뭐 트럼프의 결정에 의한 그 즉흥적인 게 아니라 그 안에는 그 사람을 정리해야만 했던 이란과 미국의 이라크의
그 연결고리가 있어요. 모든 그 외교적인 사안이나 큰 사건들은 반드시 거기에 배후가 있고 배경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이해해야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될지 더 쉽게 알 수 있거든요. 예. 네. 그런 면에서 꼭 필요한 방송이니만큼 자매 방송 송작가 TV 많이 찾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번 방송만큼은 널리 알리고 예. 싶습니다. 마지막에 허경영이었어요? 허경영이 아니라 그 국민- 대구의 맹주는 누구인가라는 저건 이제 그 국내 방송 틈새 뉴스였고요. 심층 분석으로 했던 닛산 전 회장의 탈출국에 관련된 예, 저거 재밌더라고. 아, 재밌더라고. 저거 굉장히 재밌습니다. 네. 네. 지금 여기는 영어 버전으로 돼 있어서 그런데요. 실제로 여러분 들어가시면 한글로 돼 있어요. 네. 송작가 TV 지금 19,000명? 아, 빨리 2만 명 만들어야지. 뭐 하시는 거야? 지금 이렇게 훌륭한 콘텐츠의 방송을 말이야. 이거 들락날락 하시더라고. 어. 가입자들이. 자, 송작가 TV 많은 구독 좀 바라겠고요. 지금 야, 썸네일만 봐도 막 보고 싶다 이거. 재밌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는 이어서 터키부터 한번 쭉 터키부터 가보겠습니다. 프랑스, 독일, 영국, 러시아까지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